네. 뭐 일단은 뭐 서울도 이렇게 상승률 자체는 좀 낮아진 걸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 7월 달 이후로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도 약간 피크를 좀 치고 이렇게 좀 조정 중이다.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적인 수치는 이제 도시별로 상승률이 올해 2024년 봤을 때 서울은 플러스 4% 정도 상승인데 세종시가 압도적으로 지방에서는 가장 저조한, 그러니까 마이너스 6%를 기록을 했더라고요. 근데 사실 세종시 자체는 그 출산율도 좀 높은 편이고 또 이제 지방에서도 가장 이제 소득 수준이 높고, 그리고 심지어 최근엔 이렇게 착공이나 입주 물량도 거의 없는,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지금 신규 공급 자체도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. 그런데도 세종시가 가장 좀 지금 집값이 지금 거래나 그런 것들 가격이 되게 부진하다라는 것 좀 조금 인상적인 포인트이기는 하죠. 세 개 뽑아드린 건 이제 서울 내에서도 뭐 올 상반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. 결국은 뭐 여기 맨 왼쪽에 반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는 평균적인, 이게 다 그냥 평균적인 선인데 평균적인 전세가는 가장 높았던 2022년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인데 지금 집값 자체는 전고점을 오히려 뚫어버리면서 이게 전세가 대비 집값이 갭이 더 벌어진 상황이고, 반면에 맨 오른쪽에 약간의 서울의 외곽 쪽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대단지 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세가가 전보다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집값도 고점 대비 낮은 상태에서 크게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율,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게 반포는 38% 그리고 여기 강북은 64%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실 올해 상반기는 갈아타기 장세이기도 했는데, 즉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거 팔고 이제 더 집값이 비싼 곳으로 이제 대출을 더 많이 받든 뭐 내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벌었던 이거로 이제 절로 가자라고 해서들 이렇게 다 갈아타기를,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했었던 그런 장세 이기도 한데요. 그러니까 즉 사실은 우리가 뭐 강북을 살다가 뭐 강남을 가서 산다라는 선택을 할 때도 그 사실 전세로 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올 상반기는 무조건 사야 한다라는 쪽으로들 심리가 팽배했다는 거죠. 그런 게 딱 보시면은 이 반포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막 이렇게 확 오르기보다는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올랐거든요. 그거는 그냥 강남을 살고 싶다 한다면 전세라는 대안도 있음에도 그냥 그 전세는 불안하고, 그러니까 전세가 왜 불안하냐면 결국은 집값이 오를까봐인 것이고, 그리고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일수록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까봐라는 그 조바심이 지금 이렇게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데 집값이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버리는 좀 그런 조급증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그런 장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좀 이게 그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내수 경기가 좀 안 좋고 좀 앞으로도 다소 좀 안 좋을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고, 그런 와중에 이제 가계부채를 지금 하듯이 좀 계속 규제를 들어간다면은 양극화가 심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유동성이 막 풀어질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물건으로 먼저 유동성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좋은 그런 것들이 먼저 가격이 치고 오르는데, 근데 그 뒤 유동성이 좀 말라버리면 이제 먼저 유동성이 갔던 곳이 이제 가격 부담이 생겨서 좀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는, 그러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해소되는, 그러니까 안 올랐던 건 안 올랐으니까 뭐 조정도 별로 없는데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더 유입되지 않으면 이게 좀 이제 힘이 좀 떨어지면서 좀 조정이 되면서 양극화가 좀 해소된다, 좀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알려진 무슨 반포의 신축 아파트 이런 데들은 이렇게 그 코인으로 이렇게 많이 버신 분 혹은 뭐 아프리카 BJ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그분들이 워낙 지금 현금이 풍부하니까 지금 그렇게 그 높은 가격에도 뭐 어찌 보면 부채 부담도 없이 사실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막 코인들이 또 막 잘 오르고 이러면 분명히 그걸로 많이 버는 분이 계실 거고,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또 이제 뭐 서초구나 이런데 이제 반포나 이런데 아파트를
또 높은 가격에 충분히 사는 그런 흐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근데 이 피어 프레셔라는 것은 결국은 명품도 이게 남들이 이거 사니까 뭐 이제 나도 이거 사야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서 흔쾌히 이제 그거를 막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산다는 건데, 그게 어느 순간 남들이 안 사거나 그러면은 나도 안 사게 됨으로써, 그래서 명품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이게 부침이 심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지금은 이게 뭔가 야 뭐 원빌리가 60억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지금은 막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지, 그거를 야 그걸 왜 미쳤냐 60억 주고 사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,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럼 충분히 50억 이상에 내가 이걸 사겠다라는 마음들이 탁탁 드는 건데,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왜 그 돈 주고 그걸 사지라는 분위기로 바뀌면 있는 사람도 이제 굳이 그 가격에 안 사는 식으로 이게 변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인데, 저는 그게 좀 한 이렇게 지금 최근 한 7월 이후에 보여준 흐름처럼 약간 이제 하락 혹은 횡보, 전반적인 그런 횡보가 한 1, 2년 정도만 지속이 돼도 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신고가를 찍으면 그냥 그거를 경외시하고 역시 뭐 아파트가 최고다 이런 그게 있지만, 한 횡보가 조금만 길어져도 이게 좀 약간 왜 굳이 그 가격에 이렇게 그 돈을 내면서 그 빚을 내면서 저걸 살까라는 식으로 이게 심리가 바뀌면은, 그러면은 돈이 많아도 굳이 그거를 사지 않는, 그게 가령 한 십수년 전 그때는 이제 역시 이제 반포에서도 뭐 레미안 퍼스티지나 이런 데가 이제 가장 이제 가격이 높은 아파트였었는데, 생각해 보면 그때 가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그 가격에도 잘 안 샀다라는 것은, 그냥 그때는 뭐 대중의 그냥 이 이미지가 굳이 뭐 이렇게 저런 아파트를 사야만 되고 뭐 그런 경외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팽배하지 않았던 시기라서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심리가 되게 그 많은 것을 지금 좌우하는데, 지금은 너무 이 트로피 아파트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지금 좀 아파트를 사는데 기꺼이 많은 돈을 쓸 만한 그런 심리가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그런 심리는 언제쯤 바뀌고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? 그 자체가 과거를 돌아보면 한 2010년, 11년, 한 12년 이렇게 한 대략 한 2, 3년 정도 집값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빠지는, 강남 같은 데도 이제 빠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. 그때 무슨 공급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, 그냥 좀 약간 결국은 가계부채를 이제 더 많이 오르면 안 된다라면서 어떤 금융위 주도로 좀 이렇게 그 LTV DTI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수도권은 좀 더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, 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오랜 기간 유지를 하다 보니까, 계속해서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 이게 알아서 지금 수요가 꺾이니까 당연히 집값이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. 그렇게 한 2, 3년 정도를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그냥 대중의 마인드가 점점 우리가 뭔가 일본처럼 된다, 집으로 돈 버는 시계가 끝났다,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정서가 바뀌면서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굳이 뭐 이렇게 급하게 꼭 반포 신축이나 뭐 이런 데를 꼭 사야 하는 그런 조급함으로 좀 나아가지는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이번 하락과 상승장은 2022년 하반기 딱 하락장이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좀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좀 이제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, 하락장이 너무 짧았던 탓에 역시 뭐 부동산은 뭐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, 뭐 역시 뭐 부동산이 최고다, 정부가 어려울 땐 다 받쳐준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심리가 팽배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더 돈이 갔는데, 사실 한 횡보 정도만 한 2년쯤 해도 좀 약간 지금의 그런 조급함이나 이런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심리가 조금은 좀 자연스럽게 꺾인다. 그게 과거에 한 2010에서 2012, 13년 우리가 목도했었던 일이라고 좀 그때를 좀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? 상황이 비슷한가요? 상황이 상당히 좀 유사하기는 하거든요. 그때도 2009년, 10년 이럴 때 서울의 아파트 착공 물량이 굉장히 적었고, 그리고
지금 그때 2010년 이후로는 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약간의 내수 침체를 좀 용인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는 수출이 워낙 좋아서 중국 덕분에 수출이 워낙 좋으니까 내수가 조금 침체돼도 이게 수출이 좋은 것 덕분에 이제 GDP 성장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지금은 좀 이게 수출이 좋은 게 좀 꺾일 것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내수까지 안 좋으면은 이건 이제 그때보다 고통이 훨씬 큰 일이라서 그렇다면은 그때보다 뭔가 좀 빠르게 부양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은 네.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위에서 석학하신 이제 석학인 분들께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부양책 쓴다고 이렇게 뭐 금리 더 낮추고 뭐 이렇게 대출 더 풀어줘 봤자 다들 이제 그 집 사는 데로만 돈이 간다. 그러면 그거는 내수 회복이란 거는 좀 약간 요원한 문제긴 해서 지금 내수라는 건 결국은 소비와 투자가 잘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돈이 안 가고 자꾸만 이제 서울의 특정 지역 상급 지역 아파트로만 유동성이 가는 거는 지금 분명히 좀 약간 오히려 그 부양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오히려 좀 내수 부진을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그쪽으로 못 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시 십수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약간 지방과 수도권을 약간 규제를 좀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지방은 좀 풀어주고 비아파트 쪽은 좀 풀어주고 수도권과 아파트 쪽은 좀 이제 규제를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당시에 이렇게 규제 강도를 좀 다르게 함으로써 이 유동성이 서울 이게 수도권 아파트 쪽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여기를 좀 막았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이제 수도권 아파트 쪽으로는 뭐 한도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이 약간 좀 그때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규제를 투트랙으로 가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모든 조건이 좀 일정하다면 그러면 공급이 적은 게 당연히 가격 상승의 어떤 불안 요인인 거는 맞죠. 근데 제가 그 9페이지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 바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서울의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고요. 그 뭐 검은색은 이제 전국 기준이긴 합니다. 근데 이 매매 거래량만 딱 보셔도 아실 게 이게 수요가 이렇게나 변동이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2022년처럼 사람들이 안 살 때는 이렇게나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도 최근에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9천 건 넘게 나 거래가 됐다가 그 뒤로 지금 쭉 약간 최근엔 3천 세대 정도로 이렇게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기도 하듯이 수요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즉 수요가 거의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공급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뭐 이렇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지 이거는 공급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하거든요. 실제로 같은 이 장표에서 지금 위에다가 쓴 빨간색 글씨로 쓴 게 그때 입주했었던 서울의 아파트 물량입니다. 근데 이 아파트 물량으로만 보시면 사실 장기 평균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한 3.8만 호 정도 되기는 하거든요. 그러면 2020년에는 한 5.7만 호나 입주했으니까 그럼 야 이때는 그럼 뭔가 그러면 집값이나 전세가가 낮아야 될 것 같고 2022년은 3.5만 호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요때 그러면 집값이 전세가 올랐어야 됐겠지만 실제로 보면 2020년이 집값과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22년은 오히려 집값과 전세가가 둘 다 많이 떨어졌죠. 그러니까 이렇게 1년 1년의 어떤 입주 물량과 가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혀 대체로 안 맞아요. 이거를 저도 막 입주 물량으로도 해보고 착공 물량으로도 해보고 혹은 분양 혹은 멸실 물량까지 고려해서도 다 해봤지만 공급량으로는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일단 수요라는 것 자체가 이 바에서 보신 것처럼 2019, 20년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게 집값 전세가가 이렇게 안정되기는 어렵고 2022년처럼 저렇게 또 적으면 웬만큼 공급이 적어도 별로 이렇게 가격이 또 오르지 않는 그런 식의 흐름이 있죠.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뭐가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했느냐라면은
돌이켜 보면 결국은 빚내기가 쉬울수록 수요가 확 오르고 빚내기 어려워질수록 수요가 확 줄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쩌고 보다는 과연 이런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가 지금처럼 쭉 가냐라면은 입주 물량이 웬만큼 적어도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막 오른다 라고 이렇게 너무 조바심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1년 1년으로 끊어보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있나 싶은 게,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좁혀보냐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서울의 성동구에 뭐 지난달까지는 뭐 3,000세대 입주했는데 뭐 앞으로는 뭐 계속 입주 물량이 없다. 그러면 서울 성동구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식으로들 분석하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크게 보고 하다 보니까 특정 해에는 뭐 적고 뭐 특정 해에는 많고, 이게 그렇게 집값을 뒤집을 정도의 요소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그냥 어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가 우리나라 상황과 좀 해외 상황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, 이 10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어떤 일반적인 스펙이 좀 이제 연도별로 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시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80년대 이전까지는 뭐 세대당 주차장 기준이 0.2대 이 정도로 뭐 참혹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지어진 집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이제 주차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너무 힘들고, 화장실도 뭐 하나밖에 없고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소득과 맞지 않는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신축을 원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,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 90년도 후반 내지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지금과 그렇게 어떤 정주 여건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. 뭐 주차장이든 뭐 화장실도 다 두 개 있고 뭐 3베이, 4베이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게 확연히 80년대 집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. 그래서 상반기에 또 많이 거래되고 상승했었던 뭐 잠실의 엘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덧 다 15년 차 이상의 아파트가 됐지만, 그거를 뭐 구축이라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? 그게 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돼도 그래도 충분히 지금 우리들 소득 수준에서 이렇게 괜찮은 집들로 돼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렇게 점점 80년대 지어진 집들이 소멸될수록,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꼭 이렇게 신축이 나와야만,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수요, 그 압박이라는 것도 조금은 더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. 지금 최근에 뭐 개포, 반포, 뭐 고덕 등등 이런 데들이 다 신축으로 바뀐 건 다 이제 80년대 지어진 집들, 이제 그게 이제 신축으로 바뀐 거라서, 이렇게 80년대 지어진 집들이 한 번 다 신축으로 바뀌고 나면은 과거 대비 꼭 어떤 신축만을 이렇게 찾는, 그러니까 매년 신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 어떤 니즈도 점차 좀 이렇게 좀 감소할 수 있다. 즉 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충분히 뭐 고치면서도 잘 신축 못지않게 살 수 있고, 그런 식으로 좀 인식도 좀 충분히 변해갈 수 있지 않나, 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저희가 요거를 저도 그냥 준비한 거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공급을 바라볼 때 참 이런저런 논리로 뭐 이래서 뭐 공급과 집값은 뭐 사실 뭐 1대1 상관관계가 없다, 뭐 그때그때만 봐서는 알 수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주로 나오는 논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이제 공급이 없어서, 그래서 이제 집값이 자꾸 이렇게 강남이 자꾸 오른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거를 글쎄요, 아주 긴 시계열로 봤을 때, 그러니까 2000년 또 이후로 봤을 때 16페이지에 이렇게 준비한 표는 대략 한 5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서울의 가장 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, 이게 탑 15개의 아파트를 그때그때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보시면 2000년에서 2006년에는 주로 공급된 지역들이 뭐 이렇게 뭐 관악, 노원, 뭐 금천 이런 데들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고, 음영친 게 이제 강남 3구인데 보시면 도곡레슬과 레이크팰리스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그 강남 3구 공급이 좀 적은 편이었고, 그 다음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
그 이전보다는 약세장인 2008년부터 2013년은 보시면은 이제 잠실의 엘리트와 이제 반포자이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게 좀 공급이 돼서 이전보다는 좀 더 강남 3구의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지기는 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최근은 어떠냐 하면은 이제 17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2014에서 2019년에 보면은 역시 강남 3구 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두드러지는 게 없고, 심지어 강남구는 그냥 개포에 한 2,000세대 정도 된 거 하나 정도밖에 없었는데, 한 2023년부터 2027년 요 사이에는 서울의 세대수 많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쪽 강남 3구에서 그러네요.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됩니다. 이건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는 일이거든요. 계속 요새 분양하는 거 보면은 반포, 뭐 잠실, 막 방배 이런 데들에서 지금 막 분양들을 하잖아요. 그것도 이제 대부분 후분양이라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들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데 공급이 없다?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체로 몇 년도들에 나왔는지를 쭉 소팅을 해보면 2023년부터의 5년이 지금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데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많은 시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보면 그냥 막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르고 나면 그런데 공급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강남 3구 쪽의 대단지 아파트가 약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좀 몰려서 이렇게 좀 공급이 되는 시기라는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왜냐면 사실 이게 뭐 부촌이라는 게 항상 옮겨 다니는 거라서 이게 신축이 많아지면 거기로 이제 수요가 딱 가버리거든요. 그래서 저 예전에는 이제 2000년대 한 초중반 이럴 때는 뭐 타워팰리스 도곡동이 가장 부촌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반포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이제 우리가 자꾸 신축이 없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는 이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결국은 이렇게 따라와줘서,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강남 3구에 많이 생긴 것도 이게 다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이제 40년 차가 돼서 워낙에 사업성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신축으로 좀 바뀌는 것이고, 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 꽉 막힌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곳, 사업성이 있는 곳은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, 그게 특히 강남 3구는 요 2023년 이후에서 요 근 5년이 좀 가장 많이 공급이 나오는 시기다.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7월 이후로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렇게 좀 낮은 거래량을 좀 약간 좀 지속하는 그런 약간의 약세장을 전망하기는 하는데, 근데 그 기저에는 결국 지금 하듯이 약간 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 앞으로도 쭉 이어 나간다라는 좀 가정을 좀 깔고 있거든요. 이게 지금 그 빚내기 쉬운 쪽으로 풀어주면은 바로바로들 이제 빚내서 이제 집 사려고 하는 수요가,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제일 주시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기본적인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소비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다들 빚내서 이렇게 서울의 특정 지역 아파트만 사려고 한다라는 부작용을 확인했으므로 이 심리가 좀 꺾일 때까지는 약간 약세 혹은 횡보 장세, 그거를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이렇게 지속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전망해 보는 거죠. 저는 최근 2년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배우게 된 것, 그 가장 이제 그 좀 알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대출 환경을 이제 이게 풀어주면은 좀 이게 온기가 좀 돌고, 이거를 잠그면은 이제 수요가 좀 사라진다라는 거죠. 근데 그만큼 대출이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들쭉날쭉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그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대출이 지금 막 수요를 저하하는 환경으로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. 사실은 이게 그 정말로 이제 우리가 고성장을 하고 이제 내수도 좋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 2004, 5, 6년 뭐 이럴 때인데,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집값이 오를 정도로, 그건 이제 워낙에 다들 이제 GDP 성장도 좋고 이제 소득이 오르니까 그 힘으로, 그러니까 금리 같은 거 올라봐야 그냥
지금 집 사는 게 더 좋다, 네, 집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들 이제 집값이 올랐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누가 봐도 저성장이고 내수는 안 좋은 와중에 지금 수출도 살짝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계부채라는 거를 이제 잠그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지금 좀 약간의 긴축 기조가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가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긴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작 기준금리가 3.5%로 굉장히 높을 때는 지금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거의 3.5%에서 만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완화적인 환경을 우리가 7월 달까지 경험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예금 금리는 낮아졌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려버려 가지고 가계가 받아들이는 이 예대 금리 차는 훨씬 더 긴축적인 상황에 놓여버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도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9천에서 막 3천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. 근데 지금 뭐가 살짝 걱정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2022년에 1,200원, 2023년에 1,300원, 그리고 2024년에 1,400원 마치 끝자리 숫자를 지금 우리 환율이 따라가듯이 막 이렇게 뚝뚝뚝 환율이 올라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내수가 안 좋고 한 것도 이게 환율이 자꾸 오르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. 환율이 오를수록 내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,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한 나라는 이렇게 긴축적인 환경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. 여기서 만약에 환율 같은 거 모르겠고 그냥 돈 더 푼다라면은 그 자체가 환율을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극을 하게 되니까 약간 이 환율이라는 거를 눈치를 봐서라도 이런 좀 긴축적인 기조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다. 약간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나 싫지만 약간의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좀 이렇게 좀 견디는 약간 그런 시기라고 좀 인지를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이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.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자, 긴 시간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